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선배님, 문학을 잘 가르치는 대학이 따로 있을까요? 문학? 문학이면 서울디지털대학교 문해창작학과지. 왜요? 다른 학교랑 차이점이 있나요? 서울디지털대학교 문해창작학과는 순수 문학부터 드라마 작가, 라디오 작가, 영화 시나리오 작가까지 커리큘럼이 창작 중심이야. 그리고 책임 교수제를 도입해서 1대1로 학생을 지도하니까 학생들 실력이 성장할 수밖에 없지. 아, 그래서 문단에 데뷔한 사람들 중에서 서울 디지털대 문예창작과가 많군요. 그럼 문단에 데뷔하는 사람만 매해 10명이 넘어. 교수진 중에서 문예의 질을 직접 발행하는 사람이 5명이나 된대. 유명 작가들이 동아리 활동까지 같이 하면서 학생들 작품을 지도해준다니까. 그렇구나. 그럼 입학 후에 내가 소설가가 될지 시인이 될지 드라마 작가가 될지 가능성을 알아볼 수 있겠네요. 지금이 입시 기간이죠? 아싸, 결정! 고마워요, 선배. 서울디지털대학교 문예창작학과 신입 편입생 모집 중. 전혀 다른 뉴스. 전혀 다른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오후 김영삼 전 대통령의 빈소를 찾아 조문했지요. 조문 이후에 곧바로 오늘 오전 국무회의를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상당한 분량의 정치사회 관련 폭탄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이 또한 상당히 큰 파문을 일으킬 걸로 보이는데요. 오늘은 이 문제들을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는 오마이뉴스 정치부 이경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경태입니다. 네, 사실 오늘 아침 일찍 우리가 녹음을 했습니다. 어제 조문과 관련해서 인터뷰를 했는데 지금 국무회의에서 쏟아진 내용이 상당한 수준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스튜디오에서 직접 하나하나 좀 따져볼 예정인데요. 우선 조문 얘기부터 좀 하도록 하지요. 박근혜 대통령 어제 기자들에게 알려진 것보다는 조금 늦게 김영삼 전 대통령 빈소를 찾은 것 같은데요. 이게 무슨 사연이 있었습니까? 원래 청와대에서 오전에 방문하겠다고 콕 집어서 밝힌 것은 아닙니다. 근데 네. 이 귀국 후에 대통령 빈소 방문 일정을 문자로 공지하겠다고 밝혔을 뿐입니다. 이에 기자단이 먼저 엠바고를 걸어서 빨리 밝혀줄 것을 요청했는데 오전 내내 청와대는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그 시간대 박 대통령은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보고를 받으면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장례 절차와 국내 현안 등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군요. 박근혜 대통령의 조문은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됐나요? 짧았습니다. 원래 오후 1시 30분경 빈소에 도착할 것으로 알려졌었는데요. 그보다 30분 늦은 2시경 빈소에 도착했고요. 빈소에 도착한 후 7분 만에 자리를 떴습니다. 빈소 조문 과정은 통상 알려진 대로입니다. 영정 앞에 헌화하고 분향한 뒤에 유족들과 잠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렇군요. 이병기 비서실장, 현기환 정무수석, 정연국 대변인이 대통령을 수행한 걸로 언론에 전해지고 있는데요. 7분 만에 자리를 떴다. 굉장히 급한 일이 있으셨던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통상 정치인의 조문이라는 것이 이렇게 짧은 건지도 좀 궁금하네요. 네, 박 대통령이 취임 후 국내 정치계 인사 관련 조문을 이번까지 총 3번 했는데요. 그 앞전에 2차례의 조문과 비교할 때도 좀 짧다라는 느낌은 듭니다. 일단 2013년 남덕우 전 국무총리, 그러니까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제정책의 큰 틀을 짠 서강화파 1세대로 꼽히는 분이죠. 네. 이분이 별세했을 때는 청와대 측에서 유족과의 대화 내용을 일부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또 10여 분간 유족과 대화를
나눈 걸로 알려져 있고요. 네. 지난 2월 김종필 전 총리의 부인이자 박 대통령 본인의 사촌언니인 박영옥 씨가 별세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대통령은 10여 분간 김종필 전 총리와 가족 유족들과 함께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통산적인 조문 과정 그리고 유족과의 대화 모두 합쳐도 7분입니다. 청와대에서 이 별도로 풀기자를 구성하지 않아서 그 대화 내용도 참 알아보기 힘들었는데요. 네. 이 청와대 기자들이 당시 촬영된 영상을 보면서 그 대통령의 대화를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어느 행사에 참석을 하면 청와대 풀기자로 많은 기자가 취재할 수는 없다 손치더라도 한두 명 정도의 풀기자단을 구성을 해서 이거를 근접 취재를 해서 관련 내용을 알려주는데요. 볼펜 풀기자를 펜 기자를 풀구성을 하지 않았다. 이건 굉장히 좀 특이한 일인 것 같은데 원래 이렇게 합니까? 청와대의 어떤 필요 유무, 팬 기자가 필요하다 판단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기자단에게 통보하는 방식이라서 이런 경우가 왕왕 생길 수는 있는데요. 지금 상황을 좀 살펴보면은 박 대통령이 특별한 메시지를 준비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그 빈소에 가서 방명록을 작성하지도 않았고요. 네. 고인에 대해서 특별한 언급을 남긴 것도 없습니다. 그 빈소 현장을 취재 중인 일부 다른 기자들도 있었는데요. 그 기자들도 일찍이 경호팀에 가로막혀서 빈소에 가까이 가지를 못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상황을 감안한다면 대통령이 굳이 국민들에게 김영삼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어떤 메시지를 공개해야 될 메시지를 준비하지 않았다라는 정황으로 볼 수 있겠죠. 네, 지금 보면 김영삼 전 대통령은 사실 박정희 전 대통령 그러니까 박정희 군사 독재에 맞서서 싸운 민주화 투쟁 정치인의 상징적 존재 이렇게 국민들께 알려져 있는데요. 그 대척점에 서 있었던 분의 따님이셔서 그런 건지 관련돼서 아무런 메시지를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도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전직 대통령 그리고 또 이분은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의 어떤 예우 차원에서라도 어떤 메시지가 필요했던 것은 아닌가 이렇게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는 건 또 어떤 의미인가 이런 것도 좀 정치적으로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보면 SNS나 여러 언론들이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어떤 악연 이런 것들을 떠올리는 장면들이 많이 돌고 있습니다. 2012년에 칠푼이 발언이라는 것도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2012년 7월 그러니까 새누리당 대선 경선에 출마한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김영삼 전 대통령을 방문했을 때 이 문제의 칠푼이 발언이 나옵니다. 네. 이때 김 지사가 자신을 토끼에 비유하고 박 대통령을 사자에 비유하면서 이번엔 토끼가 사자를 잡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김 전 대통령이 박 대통령은 사자가 아니라 칠푼이라고 일갈했습니다. 이게 칠싹둥이 그리고 그러니까요. 조금 모자란 사람을 일컫는 말인데요. 네. 김 전 대통령이 사실 박 대통령을 상당히 못마땅해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실제로 박 대통령이 1998년 정계 임무 이후부터 계속 김 전 대통령과 불편한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1999년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박정희 기념관 건립을 추진한 적이 있어요. 이때 김 전 대통령이 퇴임 후에 시국 성명을 내고 박정희 정권을 미화할 때가 아니다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박 대통령도 지지 않고 김 전 대통령을 공격했습니다. 자신이 하면 옳다고 주장하고 남이 하면 부정하는 것은 반사회적 성격의 인물이라면서 다시는 정치 지도자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비난했거든요. 네. 이런 걸 보면은 상당히 서로 극언을 주고받던 사이라고 알 수 있고요. 게다가 2007년 한나라당 대선 경선 때도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 대통령이 박빙의 승부를 벌이고 있을 때 김 전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당시 아이러니한 거는 박 대통령을 돕는 사람이 현재 YS의 정치적 아들을 자임하고 있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이고 네. 그리고 서청원 최고위원은 친박의 자장을 자임하고 있죠. 이런 상황이 상당히 역설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어제도 좀
이야기가 나왔던 게 순방 시간이 좀 빨리 고지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 때문에 기자들 사이에서 뒷말이 나왔는데 네. 생전에 김 전 대통령이랑 좀 불편한 관계였던 만큼 순방하고 나서 돌아온 즉시 빈소로 달려가는 그런 모양새를 연출하기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다. 뭐 이런 뒷말이 좀 있었죠. 그렇군요. 실제 김영삼 전 대통령 생전에 박정희 전 대통령 그리고 또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서 독재자 또는 독재자의 딸이다 이렇게 여러 차례 공격한 바도 있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자면 굉장히 좀 불편하고 못마땅한 이런 정치인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짧은 조문을 했냐 여러 구구한 해석들 추측들이 나돌고 있는데요. 청와대는 뭐 어떤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까? 청와대는 일단 공식적인 입장이 없습니다. 네. 일각의 해석일 뿐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인 건데요. 하지만 앞서 설명드린 조문 정황이라든가 두 사람 간의 그 악연을 생각해 보면은 서거 직후 조명받았던 두 사람 간의 악연이 그 말씀하신 대로 재부각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고인을 어떻게 평가하든 간에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가를 거론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 전 대통령의 공은 뭐니 해도 박정희 정권에 맞서서 민주화 투쟁을 앞장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게다가 제 개인적으로 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악플보다 무서운 게 무풀이라는 말이 그렇죠. 있습니다. 맞습니다. 박 대통령이 여러모로 힘겨웠던 김 전 대통령을 무풀로 조문했다. 뭐 이렇게 봐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박근혜 대통령의 무풀 조문 이 또한 또 화제가 될 걸로 보입니다. 26일 국회에서 김영삼 전 대통령에 대한 연결식이 열릴 걸로 예정이 돼 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 참석 여부는 어떻게 됩니까? 네, 박 대통령도 참석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때 그동안 없었던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세월호 관련해서도 좀 짚어볼게요. 지금 보면 세월호 특조위 특별조사위원회가 박근혜 대통령 4월 16일 당일 7시간 사라진 7시간에 대해서 모두가 궁금해하고 있고 또 국회 운영위원회에 청와대가 관련 자료를 여태까지 제출하지 않아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냐 이런 의혹이 커지고 있는데 관련해서 행적 조사를 하기로 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세월호 특조위가 전원위원회를 열어서 대통령 행적도 관련성이 있다면 조사할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내렸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여당 추천위원들은 동의할 수 없다, 사퇴하겠다라면서 전원 퇴장했습니다. 특조위 안에서만 아니라요. 건물 밖에서도 극우 성향 단체인 고엽지 전우회가 해체 촉구 대회 이런 것도 열고 그랬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특조위의 대통령 행적조사와 관련해서 청와대는 어떤 반응입니까? 청와대는 오늘 입장을 내놨는데요. 네. 위헌적 발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게 정영국 청와대 대변인이 오늘 기자들을 만났는데요. 여기에서 기자들이 특조위의 조사 개시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지니 정치적 쟁점으로 보지 말고 위헌적 발상에서 벗어나 특조위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거는 전날 회의장을 퇴장했던 여당 추천위원들과의 입장과 똑같습니다. 고용주 특조위원이 헌법상 대통령은 내란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 아니면 아무리 중한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소출을 받지 않게 돼 있다라면서 세월호 특조위의 결론이 반헌법적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런 얘기를 청와대에서 반복한 것이죠. 그러나 이 정영국 대변인은 기자들이 어떤 부분을 위헌적으로 보는 것이냐라는 질문에는 입장만 말씀드리겠다라면서 구체적인 언급은 회피했습니다. 네. 헌법이 규정하는 바에 반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은 것이냐 이것은 사실 법률가들이 꼼꼼하게 좀 따져봐야 될 일인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어떤 부분이 어떻게 위헌적인 요소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기자들한테 좀 답변을 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저도 들으면서 답답한 느낌이 들었는데요. 일단 한번 따져보죠. 내란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 네. 형사소추에 네. 처하지 않는다라는 게 위헌이라는 건데 네. 이게 특조위가
그 조사를 한다고 해서 박 대통령을 무슨 형사소추에 처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자면 과도한 비약으로 그 특조위의 어떤 조사 개시를 막아서려는 게 보이고요.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도 좀 생각해 볼 경우가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검찰이 직접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았죠. 그렇습니다. 그게 내란 외환의 범죄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박 대통령의 행적을 단순히 그 국회에서도 이미 여러 가지 특조를 통해서 네. 한번 따져본 적도 있고 특조위가 조사를 시작하면서 첫 단추를 한번 깨워보자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과도하게 반응하는 거는 박 대통령은 절대적인 성역이다. 이렇게 보는 여권의 시각이 깔려있는 게 아닐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실제 이 특조위가 이런 박근혜 대통령 행적조사를 하겠다는 것이 뭐 박근혜 대통령의 사생활을 뒤지겠다 이런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예컨대 당일 컨트롤 타워로서 청와대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 실시간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었기 때문에 1분 1초 그 순간에 과연 청와대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제대로 한 것이냐 이것을 점검하고 따져봐야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알 권리입니다. 그 알 권리를 청와대가 이렇게 정치적으로 성역화함으로 인해서 그 권한조차도 빼앗아 간다면 이것은 위헌 논란 이전에 국민의 기본권 문제를 먼저 짚어봐야 되는 영역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장윤선의 팟짱. 영한네이처의 마카 산삼. 공중파 텔레비전에도 없고 인터넷 배너 광고 하나 없지만 팟캐스트 좀 들어봤다 하는 분들은 다 아는 마카 산삼. 진짜 유명해져서 유사 제품도 많아졌습니다. 이젠 마카 산삼으로 검색하면 너무 많이 나와요. 꼭 영한네이처로 검색해주세요. 팟캐스트에서 듣던 그 마카 산삼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라 걱정으로 심신이 지친 분들에게 권합니다. 몸에 정말 좋습니다. 내 몸도 나라도 살릴 힘이 납니다. 페루의 마카와 우리나라 산삼, 몸에 좋은 11가지 원료를 모두 하나로 만든 마카 산삼. 마카 녹용과 마카 소화 청소년도 있습니다. 1일 2회 공복에 따뜻한 물과 함께 드세요. 영한네이처 마카 산삼. 네, 저도 팟짱 녹음하기 전에 마카산삼을 꼭 챙겨 먹고 있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 오늘 국무회의에서 굉장히 많은 발언을 쏟아냈는데요.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죠. 복면금지법 이거 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박 대통령이 오늘 사실 주재할 예정이 아니었는데 네.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는 걸로 바꿔서 강경한 발언들을 쏟아냈는데요. 특히 민중총궐기에 대해 지난 14일에 있었던 대규모 집회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뤘습니다. 여기서 당장 눈에 띄는 게 IS를 거론한 건데요. 파리 박근혜 테러. 대통령이 네. IS를 거론했습니까? 네, IS를 거론한 것인데요. 네. 이 앞서 말씀하신 그 복면 시위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면 시위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IS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을 했는데 이거는 사실상 그 집회 참가자들이 IS와 같은 테러 범죄를 할 수 있는 요지가 있다 이런 얘기로도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논란이 예상되고요. 실제로 박 대통령이 이 말만 한 건 아닙니다. 그 테러 난가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인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테러로 많은 사상자를 내고 있는 이때에 테러 단체들이 불법 시위에 섞여 들어와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런 것을 보면은 집회 참가자들을 순수한 시민으로 보지 않고 이 범죄 가능한 범죄자로 치부하면서 그 내달 5일에 있는 대규모 2차 집회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여기서도 강경하게 나서겠다. 뭐 이런 입장을 표명할 거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렇군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을 꼼꼼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구속영장이 발부된 민노총이라고 하셨네요. 민노총 위원장이 시위 현장에 나타나서 나라 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자며 폭력 집회를 주도했고 또 대한민국의 체제 전복을 기도한 통진당의 부활을 주장하고 이석기 전 의원의 석방을 요구하는 정치적 구호까지 등장했다. 이런 비판을 했군요. 실제로 이런 것들이 주요한 민중대회의 22개의 요구안에 포함이 됐었던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최대 13만 인원이 모였습니다. 네.
그 13만 인원 중 일부가 이런 구호를 외친 거죠. 이 부분은 김순환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네. 여당에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던 겁니다. 즉 이석기 전 의원을 석방하라는 구호를 외쳤다는 것에서 네. 이 집회 자체가 상당히 반정부적이고 반국가적인 집회였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렇지만 당시 그 참관인으로 참석한 박주민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네. 이거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우리 민주주의 국가에서 충분히 그런 구호를 외칠 수 있고 그런 구호를 외쳤다 해서 그 집회의 모든 성격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다. 뭐 이런 네. 얘기를 했거든요. 이것으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집회에서 어떤 구호를 외치느냐는 집회 참가자들의 자유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런 일부의 구호를 가지고 이 정치적으로 집회 성격을 재단하고 그리고 이 집회 13만의 집회 참가자들이 한 단체 민주노총 그리고 한 사람 민주노총 위원장의 주도하에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는 것 자체가 좀 과도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지금 보면 그 곳곳에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지목하는 발언이 많이 나옵니다. 그 한상균이라는 이름은 거명하지 않았지만 민주노총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어서 실제로 보면 조계사에 대한 대대적인 검거 작전이 조만간 벌어지겠다 이런 것도 예측할 수 있겠어요. 네, 상당히 부담스러운 장면이 되겠지만 네.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그 일단 박근혜 키즈라고 부르는 김진태 의원이 이 조계종의 항의를 거세게 받았어요. 네. 이 라디오 인터뷰 등을 통해서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그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통해서도 조계사의 공권력을 투입해서라도 한상균 위원장을 검거해야 된다라는 네. 주장을 폈거든요. 이에 그 조계종 측에서 그 의원실로 직접 항의차 방문까지 했는데 네. 여기에 김진태 의원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밤 그 전에 같은 주장을 했던 서청원 최고위원이 바로 죄송하다라고 사과한 것에 생각하면 상당히 강경한 입장을 표한 것인데요. 네. 박 대통령도 은근히 이런 입장을 지지한 것입니다. 또 하나 드는 거는 그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후에 좌파와의 전쟁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가장 진영 논리를 사랑하는 분 같아요. 네. 예. 그 다시 한번 따져보자면은 전교조 전국교직원 노동조합을 그 법의 노조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통합진보당을 해산 심판 청구해서 실제로 해산시켰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남은 타겟이 민주노총입니다. 네. 그 경찰의 압수수색을 보면은 이번에 상당히 의아하다라고 생각하실 부분이 있어요. 그 통상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 물품은 기자들에게 그렇게 빨리 알려주지 않거든요. 네. 그런데 해머 등을 압수해서 이것이 바로 시위에 근데 사용됐다라고 그 바로 발표했어요. 퍼포먼스용이라는 거 아닙니까? 또 그렇습니다. 색깔 있는 도끼들 뭐 이런 것들. 네. 예.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번 타겟은 민주노총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신호탄 올린 거다.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면은 정교조, 통합진보당 그리고 민주노총으로 이어지는 어떻게 보자면은 그 좌파 진영을 네. 어떤 진지들을 하나씩 음. 처단해가고 있다. 뭐 이렇게 볼 고립 수 있는 선멸 거예요. 작전을 예, 펴고 그렇죠. 있다. 예.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이른바 이경태 기자의 발언을 빌리면 박근혜 대통령의 좌파 뿌리 뽑기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인상 이것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실제 오늘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국민을 불안에 몰아넣고 국가 경제를 위축시키며 국제적 위상을 떨어뜨리는 불법 폭력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특히 모든 국무위원들이 비상한 각오를 가지라고 했고요. 이번에야말로 배후에서 불법을 조종하고 폭력을 부추기는 세력들을 엄중하게 처리해서 불법과 폭력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배후는 누굴 얘기를 하는 걸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민주노총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단체들이 있을 겁니다. 뭐 지금 현재 박 대통령의 시선에서는 불편한 단체들이 한둘이 아니겠죠. 사실 그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도 그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고요. 뭐 전체 역사학자가 좌파라는 거 네. 아닙니까?
이런 것을 봤을 때 90%였나요? 80%였나요? 예. 90%라고 네. 했었죠. 이런 것을 봤을 때 박 대통령이 어떻게 보자면은 남은 임기 후반기를 상당한 공안 정국으로 몰아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미 이 공안 당국이 모두 지금 TK 사정 라인으로 채워져 있거든요. 그래서 국회에서도 야당 의원들이 좀 떨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여야를 가리지 않고 다 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뭐 이런 공안에 떨고 있기도 하고 여당 의원들은 부패 비리 혐의가 많아서 혹시 걸리면 나도 유승민처럼 이렇게 될 수 있다. 그래서 말하고 싶어도 말을 하지 못한다라는 얘기가 여의도 정가에 파다한 것 같습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여의도를 또 한 번 겨냥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야당을 향해서 위선, 국민에 대한 도전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네. 이게 그 테러 방지법 그리고 그 노동시장 구조 개혁, 경제 활성 관련법, 한중 FTA 비준안 처리 등 이런 것들을 왜 처리 안 해주느냐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이런 것들이 점점 지연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국회가 무엇을 위해 누굴 위해 일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라고 했고요. 맨날 앉아서 립 서비스만 하고 경제 걱정만 하고 뭐 자기 할 일은 안 하고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위선이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앞으로 국회가 다른 이유를 들어 경제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 그것은 직무유기이자 국민에 대한 도전.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작 박 대통령은 야당 당수인 시절에 사학법 개정안 등을 두고 상당한 오랜 기간 동안 장애투쟁을 한 적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앉은 자리에 따라서 생각하는 바가 좀 다르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야말로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의 도전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맨날 앉아서 립 서비스만 하고 경제 걱정만 하고 민생이 어렵다고 하면서 정작 자기 할 일은 안 하고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위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이거 굉장히 국회의원들 들으면 모욕적 언사입니다. 우리는 입법, 사법, 행정이 엄격히 구분되어 있는 민주공화국이고요. 서로 견제와 균형을 맞춰야 되는 힘의 권력 관계를 맞춰야 되는 이런 국가입니다. 그런데 보면 이제 행정부가 이렇게 압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의회 권력이 여기에 이제 굴종한다면 이거는 뭐 독주는 너무 뻔한 것이다. 이런 건 불보듯 뻔한 일인데 지금 이 상황을 그냥 국회가 용납할 것이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야당이 조만간 뭔가 움직임을 시작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좀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까? 일단 야당이 좀 비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네. 문재인 대표가 제안했던 문한방 연대가 일단 계속 지지부진하고요. 네. 뭐 김영삼 전 대통령의 조무 서거로 갑작스러운 서거로 이 집안 싸움이 멈춰져 있는 형국이긴 하지만 이게 또 26일 이후에 어떻게 촉발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좀 공교롭게도 김영삼 전 대통령이 가면서 서거하시면서 그 의회주의자 뭐 이런 어떤 유산, 정치적 유산을 강조하는 형태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 의회주의자를 강조하는 여당이 약간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김영삼 전 대통령은 어떤 경우더라도 국회 안에서 투쟁을 주도했고 그것 때문에 국회가 섬으로 여의도로 쫓겨올 정도였다. 야당도 국회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그 얘기는 곧 들어와서 노동개혁도 처리하고 경제활성화법안 그러니까 뭐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민영화 네. 논란이 있는 그런 법안들도 처리하고 이 한중 FTA 비준안도 처리하자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야당 입장에서는 국정화 문제도 반대해야 되고 쌀값 수매도 지적해야 되고 이런 네. 것들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선명성 있게 그리고 현명하게 견제해 나가느냐 묘수를 발휘하려면은 또 뭉쳐야 되겠죠. 이런 뭉치는 게 또 쉽지 않은 형국이고 그렇다고 해서 저버리게는 그 총선도 앞에 다가와 있고 애산 전국이기도 합니다. 이 야당이 참 지혜를 발휘해야 될 텐데 누구가 어떤 지혜를 발휘할 수 있을지 좀 걱정이 되는 형국입니다. 네,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 이런 말을 하더군요. 차라리 독재와 싸울 때는 선명 야당론 이거 하나면 됐었는데 지금은 훨씬 더 지형이 복잡하다. 국민들은 권력에 맞서 싸울 것을 요구하는 동시에 대안도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주장하기 때문에 이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아야 되는 야당 요새 하기가 더 힘들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끊임없이 진영 논리로 국민들을 양분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복지국가 또 민생
그리고 그 어떤 것보다 경제 민주화를 후보의 공약으로 걸었는데 지금 이제 조만간 이제 임기 4년 차로 돌입할 텐데 전혀 아무것도 된 게 없거든요. 이 가운데 계속 이렇게 공안몰이로 간다고 했을 때 과연 우리 정치가 건강한 정치로 바로 설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대다수 국민들이 회의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좀 지켜보도록 하지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장윤선 기자의 팟짱을 듣고 계십니다. 국내 최초로 단체 공정여행을 시작한 국제민주연대 공정여행사업단과 함께 2016년 새해 첫 여행을 떠나볼까요? 차마고도를 따라 천혜의 자연과 소수민족들의 삶을 체험하는 차마고도 윈난 여행. 하얼빈 빈등지와 짜릿한 겨울을 만끽하는 겨울 만주여행. 하얀 설원 위에서 새해를 맞이하는 강원도 태백 영월 여행. 새로운 여행, 가치 있는 여행, 더 재미있는 여행. 공정여행과 함께 해주세요. 국제민주연대 공정여행사업단 전화 070-8812-5809 070-8812-5809 www.fairtour.co.kr을 검색해 주세요. 본격 직장인 드라마 공생 대리운전 편. 부장님 가볍게 한잔 하시죠. 나 차 가져왔는데. 아유 착한 콜 대리운전이 있잖아요. 부를 때마다 500원이 기부되는 착한 콜. 딴지가 기부 내역을 검증한 착한 콜 1800-9998 대리운전도 믿고 맡기세요. 꽃 배달은 1800-9222 퀵서비스는 1800-9668로 착한 콜 하실 수 있습니다. 꽃 배달은 1800-9222 퀵서비스는 1800-9668입니다. 경제를 보는 맑은 눈, 홍종학의 퓨어 경제. 매주 화요일에 고정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경제를 보는 맑은 눈, 퓨어한 남자. 경제학자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이신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신가요? 네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 어떻게 퓨어하게 지내셨어요? 네, 지난주에는 조세 소위가 시작이 돼가지고요. 네. 세법 심사하느라고 아주 힘들게 지냈습니다. 아, 퓨어하지 않고 힘들게 지내셨구나. 그 세법을 퓨어하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그럼요. 세법을 퓨어하게 보셔야 이게 바로 네. 국민들에게 부당한 문제가 생기지 않게 잘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제도 그래서 그 퓨어하게 보니까요. 네. 그 무슨 저 소상공인 네. 무슨 공제해주는 거 이렇게 좀 늘려주자 이런 거 있거든요. 네. 근데 정부에서 이거는 반대해요. 아, 왜 반대를 해요, 그분들은 정말. 그랬더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게 그 한도를 늘려주면 네. 그 의사나 뭐 이런 그 부자들이 혜택을 네. 받지. 고소득 자영업자들만. 네, 자영업자들만 혜택을 받는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랬죠. 아니 그러면 지금 그 개인 종합계좌라고 하는 ISA에는 네. 소득 제한도 없고 거기에는 그렇게 무제한 제한을 주면 혜택을 주면서 이쪽에 소상공인 돕자는 데에는 그렇게 까탈스럽냐. 저는 이제 퓨어하게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데. 네. 여당 의원들은 네, 뭐라 그러나요? 저분들은 그거는 소상공인은 도울 수 없다 그러고 그런 문제 때문에 대신에 네. 이제 그 ISA는 사실은 이제 금융회사를 돕는 거거든요. 개별 금융회사한테 혜택이 가는 거죠. 그렇죠. 저희가 그 얘기를 먼저 할까요? 저희는 사실 그 얘기를 좀 뒤에 하려고 했는데 말이 나왔으니까 어찌됐든 네. 지금 새누리당이 말씀하신 ISA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 이 가입 대상 또 비과세 한도를 대폭 확대하겠다 그런 방안을 이른바 뭐 무슨 민생 경제 활성화 방향으로 이렇게 내놨는데요. 실제 이게 서민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제도냐 아니냐 언론에서 상당히 논란이 많던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런 게 이제 매년 올라와요. 그러니까 무슨 그 서민들을 이제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저축하는 거에 대해서 세제 혜택 주는 게 매년 올라와요. 근데 이게 가만히 보면 이게 서민을 돕는 게 아니라 이 재벌 금융회사를 돕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개 보면
금융회사들이 요즘 상황이 안 좋으니까 네. 이제 그 사람들이 이런 걸 이제 해달라고 뭐 금융투자협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협회 같은 걸 통해서 금융위에다가 이제 부탁을 하면 이 금융위에 있는 경제 관료들이 되게 그 이제 사퇴하고 나면 그러면 그런 금융회사들 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민원 들어주듯이 이제 그런 걸 들어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1년에 수천억 원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수천억 원 들어가는 거를 이렇게 부자들을 도와주고 금융회사들 도와주는 게 말이 되겠느냐. 근데 지난번에 이제 그 국민연금 얘기할 때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많죠. 그래서 그분들을 도와줘야 된다 그랬더니 기재부에서 돈이 없어서 그런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렇게 재벌금융회사 돕는 데는 그냥 수천억 원을 펑펑 쓰니까 네. 이제 그야말로 국민의 시각으로 보면 이게 기가 막힌 일인데 이런 것들이 그냥 매년 그 걸러지지 않고 넘어가고 이러네요. 아주 깝깝해 죽겠어요. 선뜻 보기에는 뭐 이제 연말정산 또 해야 되는 철이 다가오는데 저희는 그 연말정산 골치 아파요. 그 일각에서는 그거 꼭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도 좀 있는데 그 비과세 영역이 좀 늘어나면 이거 역시 뭐 근로소득자들에게는 좀 도움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그 관점도 사실은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새누리당이 내년 총선 앞두고 예컨대 좀 일정 정도 그 중산층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하는 제도는 아니냐 이런 또 관점도 있는데 그건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보게 되면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중산서민층이 있는 보험도 지금 다 깨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제 보험 들다가 깨게 되면 손실이 굉장히 큰데도 맞아요. 이제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이렇게 금융상품에 대해서 지원을 해가지고 들었다가 이제 사정이 안 좋아지니까 계속 깨고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것들이 전부 그렇게 되면 2중 3중의 금융회사들이 이제 돈을 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느니 그 지금 이분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공적연금이잖아요. 일단 그럼요. 공적연금에 대해서 강하게 지원을 해서 기본적인 것을 깔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2차적으로 이런 예금을 뭐 돕든지 말든지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연말정산에 뭐 당장은 그 이익이 되겠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사실은 여력이 없기 때문에 뭐 큰 도움은 되지 않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일단 이게 또 보니까 거기다가 이렇게 굉장히 그 위험한 자산들을 이렇게 많이 넣어놨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소득이 생겼을 때 그 소득에 대해서 비과세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요번 거는 이제 뭐 공제는 아니라서 그렇게 그 중산층이나 서민층에게 도움이 되는 건 아닙니다. 네. 그렇군요. 소득보다 요새는 빚이 더 많이 생겨가지고요. 그러니까. 예, 이게 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지 이것도 잘 모르겠네요. 당초 오늘 저희가 전경련 자유경제원 문제를 좀 짚어보기로 했었는데요. 네. 지난달 26일이었나요? 아주 충격적인 보도가 나왔는데 자유경제원이 내년 총선에서 이런 사람은 절대 뽑으면 안 된다. 이런 내용의 토론회를 주관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저는 또 그 자유경제원이 이렇게 정치에 개입하는 것도 처음 봤는데 우선 이 행사 보시고 또 성명도 내셨던 것 같아요. 이런 행동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 자유기업원 이게 자유경제원인데 예전에 자유기업원으로 자유기업원이었죠. 예.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그 창립할 때 돈을 전부 전경련에서 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요즘도 계속 전경련에서 지금 돈을 받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거 자료를 달라고 그러니까 지금 안 내고 있어요. 얼마를 받고 있는지. 또 뭐가 이렇게 뭐 불투명하게 하려고 그러는지 하여튼 내지 않고 있는데 그러니까 전경련의 사실상 뭐 산하기관이라고 그럴까요? 반개기업이라고 그럴까요? 하여튼 뭐 전경련과 그 굉장히 긴밀한 그 관계가 있는 자유경제원에서 갑자기 이렇게 선거에 개입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네. 그래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본이 드디어 이제 그동안도 뭐 거의 로비하다시피 국회나 뭐 정치권에 그냥 살다시피 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이른바 대관 업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요. 대관 업무요? 네, 관을 상대하는 이제 업무라고 하는 거죠. 네. 저도 이제 국회 와서 그런 업무가 있는지 알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재벌들은 대관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그냥 몇십 명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맨날 국회의원들 만나서 자기네들 유리한 입법 해달라고 그러고 이제 불리한 입법 하려고 그러면 아는 사람 찾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부탁하고 막 이러거든요. 네, 항맥, 근데 인맥 찾아다니면서. 그렇습니다. 예. 그런 이제 그 굉장히 강한 로비를 하고 있는데 이제는 대놓고 자기네들 말 안 듣는 사람들을 쫓아내겠다고 하는 거니까 네. 이거는 뭐 굉장히 충격적인 거죠. 네. 우선 그 대관 업무에 대해서 지금 애청자들께서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들도 이렇게 보면 국회 출입 기자들도 보면 유독 그 국감할 때 국회 주차장에 차 세울 데가 없잖아요. 전부 이 대관 업무 하시는 기업 관계자들이 몰려와 가지고 국회의원실 그 방마다 다니면서 로비를 한다 이런 건 알려져 있었는데 매일 상주를 한다니까 굉장히 충격적인데 그리고 의원님도 많은 기업인들을 만나시겠네요. 저는 뭐 잘 안 만나는 편인데요. 네. 예를 들면 요즘 이제 면세점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됐는데 네. 제가 면세점법을 내니까 그 면세점 관계자들이 저한테 이제 계속 찾아왔죠. 그래서 뭐 그쪽 그 사점 그쪽에 그 뭐 견해는 뭐냐 뭐 이런 걸 듣기 위해서 제가 만났는데요. 네. 그다음에 보니까 자기네들하고 뭐 전혀 얘기가 서로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는 저는 뭐 안 만나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거의 뭐 그냥 KGB가 접근하듯이 이렇게 좋은 아주 웃는 얼굴로 이렇게 접근해서 네. 자기네들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자기네들 얘기를 잘 들어주면 이제 뭐라 그럴까요? 뭐 각종 편의를 봐주고, 대신에 이제 자기들 얘기 잘 안 들어주면, 예. 이제 뭐라 그럴까요? 하여튼 이런저런 그 유언무언의 압력을 가하는, 네. 이런 것들을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를 보면 됩니다. 왜 재벌들이, 무슨 사회공헌 운동을 하잖아요. 사회공헌 활동을 하잖아요. 네. 도서관도 줘주고, 뭐, 어디다가 뭐, 이렇게 기부도 하고 이러잖아요. 네. 그 기부를 어느 지역에다 하느냐. 그러니까 자기네들 말 잘 듣는 국회의원들한테 이렇게 혹은 뭐 필요한 게 있는 국회의원들한테 그 지역에다가 이제 기부를 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뭐 이런 방식의 그 유언무언의 방식으로 이렇게 로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지역에 그런 게 굉장히 그 목매여 있으니까 네. 그 이제 재벌들에게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게 일반적이죠. 근데 이제 저 같은 이제 비례대표 같이 여기 네. 없는 경우만 재벌들한테 뻣뻣하니까 네. 재벌들이 굉장히 이제 저희들을 꺼려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경제민주화 한다고 그러고 계속 재벌 개혁을 얘기를 하니까 제일 까칠한데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저 같은 사람을 만나려고 그러죠. 근데 이제 뭐 저는 재벌 개혁 문제에 대해서는 만나봐야 더 이상 얘기가 되지 않으니까 예. 안 만납니다. 네. 그러니까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경우에는 사실 지역의 이른바 어떤 상징적인 무슨 건물 하나 짓고 뭐 이런 게 굉장히 큰데 예컨대 뭐 삼성이 지었다 현대가 지었다 이러면 거기가 그런 유착관계가 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얘기도 가능하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또 유혹이 많겠어요. 재벌의 유혹 이런 거. 다음은 팥짱 서포터즈 1호 광고입니다. 양꼬치집에 대한 모든 편견을 깼다. 풍무 양꼬치. 착한 가격, 품격 있는 공간. 국내외 유명인들도 자주 찾는 풍무 양꼬치. 나는 그 집 양갈비가 훨씬 맛있던데. 누나 나는 그 집 맛있는 요리들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있어요. 단체석이 많아 모임하기 좋은 곳. 풍무 양꼬치. 대림역과 구로 디지털 단지 역점 두 곳에 있습니다. 예약 문의 02809-9292, 02809-9292. 잠깐, 팥짱 애청자라고 말씀하시면 통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예전에 제가 박영선 의원 통해서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거든요. 삼성이 뭐 신제품만 나오면 가지고 온다. 뭐 이런 얘기, 핸드폰 뭐 새 거 나오면 늘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로비를 하고 뭐 그랬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이런 것이 계속 진행해오다 이제는 말 안 듣는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대놓고 낙선운동하자 이런 판까지 온 것인데 이번에도 보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의도가 난장판이 되지 않으려면 친북, 반시장적인 성향을 가진 후보자들을 걸러내야 된다. 이런 입장인데요. 이게 말만 들어도 굉장히 불편한 말입니다. 친북, 반시장적 성향. 네. 어떤 분들이 이런 분들인가요? 정경련 자유경제원이 지목한 후보자가 정말 국회에 있는 겁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보기에는 국정교과서 찬성하는 그 자유경제원이 좀 친북 같은데요. 저희가 보기엔 그런데 하여튼 뭐 자기들은 계속 아니라고 우기고 있고요. 네. 그러면서 지금 이제 그 반시장주의적이라고 하는데 반시장주의라는 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 국민들을 위해서 이제 재벌들을 규제를 하자는 것을 이제 저 사람들은 반시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재벌들이 지금 골목상권 침투하고 그다음에 말도 안 되게 지금 2세, 3세들에게 그 뭐 물려주고 법을 어기고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걸 규제하자고 그러는 사람들을 다 반시장적이라고 얘기하니까 사실은 그 자유경제원에서 얘기하는 반시장적은 거꾸로 얘기하면 친국민적인 사람들을 아마 뽑아낸 게 아닌가. 그래서 저희 의원님들은 거기 들어가신 분들이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고요. 아, 그래요? 예. 네, 그래서 거기 못 들어가신 분들이 왜 나는 안 넣냐, 왜 이렇게. 그렇군요. 실제 자유경제원 구분에 따르면 의원님은 시장 좌파에 속하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예, 네. 시장 좌파라는 건 또 어떤 겁니까? 정말? 글쎄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시장주의는 시장주의인데 좌파 시장인가 보죠. 그래서 이제 원래 그 정상 얘기하면은 저희 같은 경우를 이제 그 원래의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은 옛날처럼 돼서 이렇게 재벌 규제하고 이런 것들이 원래 자유주의 철학에서 나온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독점적 상황을 만들고 그런 것들에 따라서 시장이 작동하는 것을 저해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막자는 게 이제 자유주의 철학이고 저희가 이제 되게 그런 사람들인데 요즘에서는 이제 저 사람들은 자기네들은 이제 신자유주의라고 그래가지고 네. 그런 거조차 다 그냥 그 자유방임주의적으로 그냥 내버려 둬야 된다. 그러면 재벌들이 뭐 공룡들이 다 잡아먹든 말든 국가가 개입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다른 사람들을 다 그냥 그 이렇게 반시장주의로 이렇게 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특히 기업은 저희들이 보기엔 너무나 한심한 게 미국 같은 경우에도 신자유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저런 주장을 하지 않거든요. 무슨 국정교과서를 찬성한다거나 이런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그 다음에 국가한테 무슨 특혜를 받거나 이게 면세점 같은 건 특혜잖아요. 그럼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찬성하고 이러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보니까 그 이른바 뉴라이트 중에서 이번에 이 자유경제원의 그 원장을 했던 그 연세대학에 있는 그 김종호 교수는 자기 국정교과서 반대한다. 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평상시 얘기하던 거하고 이거하고는 좀 안 맞으니까 네. 굉장히 이제 꺼려하면서 그래도 이게 문제가 있다 뭐 이렇게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한국의 그 전경련이나 이 자유경제원 여기는 그런 어떤 철학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완전히 이익단체로서 그냥 자기네 이익이 되면 뭐 국정교과서도 찬성하고 자기네 이익이 되면 이렇게 정치에도 개입하고 그 완전히 그 마피아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 조폭 같은 지금 속성을 보이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실제로 이 재벌이 주도하는 낙선운동 아마 전 세계에 유례 없는 대한민국 최초가 아닌가 이런 생각 마저 드는데요. 외국에서는 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일 것 같은데 실제 이런 낙선운동이 진행된다면 그 효과가 정말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재벌 기업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이런 분들 총선에서 정말 그렇게 심판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뭐 영향력은 굉장히 크니까요. 네, 이렇게 기업의 생각해 영향이라는 보면 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네가 지금 재벌에 과 거래하는 네.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네들 유리한 쪽에는 정치 후원금 같은 걸 몰아주고 자기네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제 자기네들이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이런 거래처 같은 데를 통해서 유언무언의 압박을 가하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정말 굉장한 효과가 있을 건데, 뭐 그 정도 되면 나라는 망하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정치가 그 정도까지 가면 나라는 망하는 거다. 네, 이건 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옛날 그야말로 독재 정권에서 혹은 뭐라 그러나요? 그 군산 복합체 뭐 이렇게 네. 그 군부와 산업이 복합화갖고 이렇게 이제 그 정치적인 탄압하고 이러던 때. 예, 정경유착. 네. 네. 그런 정경유착이 이제 뭐 완전히 노골화되는 거니까.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국가는 엄청난 위기를 맞게 되겠죠. 네. 그런데 좀 돌연 이번에 보면 현대자동차그룹 뭐 이번에 또 자유경제원 이사직을 사임을 했고요. 이어서 뭐 삼성, SK, LG도 손 뗀다 이런 보도가 또 나왔는데요. 이 흐름은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글쎄 뭐 제가 영향을 미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런 것들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굉장히 강하게 네. 전경련을 해체하라고 요구를 했고요. 네. 그 전경련을 해체할 뿐만 아니라 전경련을 사회공헌단체로 바꿔야 한다. 네.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재계에서도 야 이거 문제가 좀 있다. 그리고 그 자유경제원은 그 기업들을 위해서 이렇게 네. 그 간접적인 그 뭐 영향을 미치기를 자기네들은 바랬는데, 네. 이게 기업에 대한 규제를 줄이는 하나의 여론 뭐라 그럴까 형성기구로 자기네들은 생각했는데, 네. 이렇게 전면적으로 이렇게 정치에 개입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전경련 해체까지 얘기가 나오니까 네. 재계에서도 굉장히 지금 신경을 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그 전경련 쪽 대개에서 입장에서 보더라도 지금 국정교과서라다 이런 것은 굉장히 후진적이고 네. 이런 그야말로 자유민주주의 이념하고 안 맞는 거거든요. 이게 그 거의 지금 그 파쇼 정권으로 가는 거죠. 파쇼 정권으로 가는 거다. 예. 네, 이런 게 이제 파시스트 정권 아니면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그거에 따라 가지고 하고 지금 이것도 사실 대통령 개인사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추정들이 많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재계에서도 좀 거리를 띄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나중에 만약에 문제가 되면 소비자들이 이제 불매운동도 나타날 수 있고요. 네.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는 거 아닌가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아무튼 지금 저희가 생각할 때는 전경련이라고 하는 단체 자체가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이른바 네. 법적으로 대한상공회의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이제 기업인들의 그런 지금 이제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대로 자신들의 의견을 정치권에 전달하는 그 공식적인 기구로서 대한상공회의소가 있고, 대한상공회의소는 이 상공회의소는 전 세계적인 기구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반해서 전경련은 그야말로 재벌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제 세계적으로 찾기가 어려운 이런 기구고요. 왜냐하면 다른 데는 재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재벌이 좌지우지하고 재벌 회장들이 이렇게 그 전경련 회장 맡고 이런 기구는 찾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저희는 이런 기구는 완전히 로비 단체에 불과한 거 아니냐. 네. 실제로 이제 이 사람들이 막 그냥 그 법을 만들어서 기재부에 갖다 주면 기재부는 지금 그 법을 그 뭐 경제 활성화법이라고 해서 이렇게 막 지금 강요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강하게 반대를 했고요. 우리 또 며칠 전에 이종걸 원내대표님께서도 이거는 도저히 좌시할 수 없다고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 뭐
세계에서도 이제 상당히 부담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그렇죠.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 실제 그 자유기업원, 저희는 뭐 공병호 박사를 굉장히 기억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자유기업원 시절부터 해서 지금까지 올 때 뭐 어쨌든 기업의 이익, 그러니까 경제적 측면에서 기업의 이익을 지원하는 싱크탱크 이런 정도로 규정이 돼 있었는데, 난데없이 이게 정치적 발언도 수위를 굉장히 높여가면서 낙선운동 수준까지 간다고 하면 이것도 사실은 국민들 상식에 반하는 일인 것 같아요. 이걸 그냥 용납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재벌이 그리고 경제 권력이 큰 틀에서 보면은 상인들이 정치에 이렇게 대놓고 개입하는 지점에 대해서 과연 우리 국민들이 그냥 이해하고 용인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관련해서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저희도 팔로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윤서의 팟짱 귀에 팍팍 꽂히죠? 저는 오늘도 오마이뉴스 최종병기라고 바닥바닥 우기고 있는 김병기 기자입니다. 공짜 자전거 신문 조중동 기자들이 자기 신문 돈 내고 보나요? 안 봐요, 아빠. 네. 저는 팟짱에 매월 자발적 정치료 3만 원씩 내는 10만인 클럽 회원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덕분에 올해 1000명 늘어서 무려 9,400. 내친 김에 연말까지 1만 명 만인보 캠페인에 도전합니다. 무슨 캠페인이요? 만인보! 한 명의 마음걸음보다 만 명의 당당한 한 걸음. 올해가 가기 전에 오마이뉴스 10,000번째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홈페이지에서 가입하시거나 02-733-5505 내선번호 274번으로 전화주세요. 요즘 엄청 갑갑하죠? 갑갑해. 우리 역사책도 지키고 팟짱도 확실하게 지키겠습니다. 10만인 클럽 아싸!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